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8일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5나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를 하고 제 견해도 밝히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비 부족해 일하는 고령자 55세에서 79세 1001만 시대라는 제목으로 정세진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8월 6일 날 보도했습니다. 통계일에 처음 1000만 명 넘어서 경제활동 고용률 모두 역대 최고, 전체 고령층 중 52%만 연금 수령, 그 마저도 월 평균액 86만원 그쳐 10명 중 7명 계속 일하고 싶어 54%가 생계비에 보태기 위해라고 요약해서 보도했습니다. 김영희 60세 가명 씨는 주 6일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남의 집 청소와 빨래를 맡는다.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그만둘 수 없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4년가량 남았고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기엔 미안해서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 인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전체 고령층 1644만 7천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보다 32만 8천명 증가한 100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은퇴한 노인들이 다시금 취업전선에 몸을 던지는 배경에는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연금이 자리한다.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보건사회복지 13.7%와 제조업 12.5%이며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직이 22.6%, 서비스직이 14.5% 비중이 높았다. 반면 관리자 2.1%, 사무직 8.3% 비율은 낮았다. 이걸 보면서 고령자 기준이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고령자 기준은 국제 기준인 65세 이상으로 해야 비교가 다른 나라와 좀 비교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55세 넘어서도 그 65세이면 10년 차이가 있는데 55세 넘어서도 실업자 상태가 돼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제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고령자 나이대를 통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저도 70을 넘어서 고령자 세대이긴 합니다. HD 현대중공업 미 군수 지원함 MRO 첫 수주 마스가 후 첫 성과 마스가가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뭐 이런 거죠. 여기 있는데 쉽빌딩 그레이터 게인 우리나라가 말을 만들어서 모자까지 만들어서 갖다 바쳤죠. 이렇게 어, 두 손으로 신현보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8월 6일 날 보도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의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을 따냈다. 최근 한미 양국이 조선협력 기반의 관세 협상에 합의한 뒤 처음으로 국내 조선사가 거둔 성과다. HD 현대중공업은 6일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화물 보급함인 USNS 알렌 셰퍼드 함의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앨런 셰퍼드 함은 길이 210m, 너비 32m, 높이 9.4m, 총 4만 1천 to급 규모로 2007년 취역했다.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이자 해군 출신인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다음 달부터 울산 HD 현대 미포조선 인근 암벽에서 정비 작업을 착수한다. 프로펠러 클리닝, 탱크 정비, 주요 장비 점검 등을 마친 뒤 오는 11월 미 해군의 선박을 인도할 예정이다. HD 현대는 미국 시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초 미국 최대 방산 조종사 헌팅던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기술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에드슨 휴 에스트 오프쇼어 ECE코와는 상선 건조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지난 6월에는 미시간대, MIT 등 미국 주요 대학 교수들과 함께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도 열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함대 수리를 돕기 위해 동맹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미 해군으로부터 새로운 수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 파넬라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8월 7일 날 우리보다 하루 늦게 보도를 해줬네요. 한국 조선업체 HD 현대 해비가 현대중공업을 해비라고 약해서 부르네요. 미 해군 화물선 USNS 앨런 셰퍼드의 유지보수 계약을 수주했다. 미국과 한국은 조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군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주요 조선 산업을 자랑합니다. 계획된 수리 작업에는 프로펠러 청소, 탱크 정비, 요건 뭐 똑같은 내용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미국 관리들은 해군 함정을 더 많이 건조하고 광범위한 조선 및 유지 보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지만,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미국에는 그 인력 양성이 지금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어, 3월에 하나오션은 또 다른 루이스 앤 클락급 건조 화물선인 USNS 월리 시라호에 대한 정기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 수리 작업은 한국 조선소가 입찰한 최초의 사례로 해당 유형의 선박에 대해 해당 규모의 정기 점검 계약을 따냈습니다. 마스가 제안서에서 한국 최고의 조선업체인 현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은 미국 산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조선소에서 관찰되는 몇 가지 잠재적인 해결책으로는 더 나은 사내 근로자 교육과 선박 건조, 유지 및 현대화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가 포함됩니다. 국방부는 외부의 일부 모델은 군용 조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 상업용 선박을 짓는데 그런 설계 능력들은 군함 건조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그 미국에 없는 것이 선박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이 없는데, 한국이 상당히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실시간 업데이트 관세부가 트럼프 전 세계가 전면적인 관세 부과에 대비하면서 인도에 25% 추가 관세 부과. 야후 파이낸스에서 8월 6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에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대해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0일 후에 발효될 새로운 관세는 기존 국가별 관세인 25% 위에 스택되도록 설정. 한편 수요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일시적인 무역 및 관세 휴전에도 불구하고 칩 관련 미국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주 H20 칩의 보안 위험 혐의로 엔비디아 직원들을 소환하여 미국의 반도체 추적 계획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35%로 인상하는 동시에 수십 개의 파트너에 대해 10%에서 40%로 세율을 설정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멕시코에 대해 90일간의 관세 인상 유예를 일단 부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에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에 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율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은 자국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한국도 상호 관세라면 서로 매겨야 되는데 미국은 15% 관세를 매기고 우리나라는 우리 수출 미국 수출하는 거에서는 관세 매기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압력이었을까요? 일본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은 FTA가 그 협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무관세였기 때문에 특수 그 뭐 철강 이런 걸 빼놓고는요. 우리나라가 미국 제품을 들여올 게 그 옛날에는 뭐 메이드 인 USA였으면은 뭐 그냥 자랑하고 다녔지만은 연필도 메이드 인 USA면은 우리 그 소시적 국민학교라고 불렀을 때는 부잣집 애들만 메이드 인 USA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한자로 얻으면은 그것도 좋아라 하고 저도 그랬는데 어쨌든 어 쌀을 수입할 때 무관세로 들어온다면 엄청 쌀 건데 이 농민들의 반란 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산 유도 폭탄 대량 확보한 태국군 의문수를 붙이고 무차별 암살 계획에 분노한 캄보디아. 권영희 기자가 YTN에서 8월 6일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8월 6일날 뉴스들이 많았네요. 태국과 캄보디아가 불안한 휴전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태국군이 한국산 GPS 유도 폭탄을 이용해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센 상원 의장과 훈 마네투 총리 부자 암살 계획을 꾸몄다고 캄보디아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현지 매체 크메르 타임즈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은 태국군이 한국산 KG-GB 유도 폭탄을 장착한 AT-6TH 공격기로 훈센 의장 부자를 폭격, 암살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외국 정보기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정보기관은 태국이 지난달 29일 AT-6TH 경공격기 8대와 KG-GB 200발을 확보했으며 한국으로 수리 또는 재무장을 위해 보내졌던 같은 기종 4대도 태국으로 돌아갔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KGGB 약자 코리안 GPS 가이드 범브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LIG 넥스온이 공동 개발한 한국형 유도 폭탄입니다. KGGB는 우리 공군에서 2013년 도입됐고 태국에는 2022년에 20발이 수출됐습니다. 두 나라는 오늘 7일 양국 정부 협의체인 공동경제위원회 경계가 아니고 경제인데 제가 오타를 했겠죠. JTBC 본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 아세안 동남아 아시아 국가연합의 의장국으로 이번 휴전을 중재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휴전 감시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공공건물과 은행이 폐쇄되었습니다. 미국한테 뱅커 버스터 폭탄도 맞고 폭염까지 얻어 맞고 있네요.
로이터 2025년 8월 5일 날 뉴스를 땡겨왔습니다. 은행 관공서 및 기타 공공건물의 폐쇄는 수도와 함께 마잔다란, 마르카지, 야즈드, 셈난, 케르만샤, 라자비, 코라산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의 폭염으로 인해 수도 테헤란과 모든 다른 여러 주에서 수요일에 지역 당국이 공공건물과 은행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31개 주 중 9개 주에 최소한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며칠 동안 섭씨 50도, 화씨 122도의 최고 기온을 예보했습니다. 이란의 과도한 물소비는 견딜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의 과도한 물소비가 지속될 수 없으며 9월까지 테헤란을 포함한 도시들이 심각한 물 부족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4년 7월 또 다른 극심한 폭염이 발생했을 때 이란 전역의 여러 주들은 물과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며칠 동안 공공사무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4년에도 똑같은 폭염이 있어서 뭐 공공 건물들을 폐쇄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가요. 역사에서 민족의 이동이 왜 일어났느냐고 했을 때 유목민족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두 북으로 더 이동하려고 할 것 같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나무로였다. 이제 보여질 것은 민족 이동에 의한 전쟁일 것 같다. 옛날엔 국경도 참 불투명하고 그랬으니까 그 북쪽이 너무 이 빙하기가 와가지고 추우니까 이제 북이 66.6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아래로 많이 쏟아져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선선한 데는 북이 66.6도 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천문학적으로는 지구 자전축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빨리 무인 전투기 생산 착수 내년까지 군에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트루키에 8월 6일자인데요. 탈 것이라는 뉴스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 모양입니다. 과거에는 자국에서 항공기를 설계할 수조차 없었던 터키가 이제 무인 항공기 기술의 세계적 리더가 됐다. 터키는 세계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60%는 바이락탈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터키 항공기술의 급속한 진보도 강조. 터키 방위산업인 바이칼은 여기 또 바이칼이라는 이름을 줬을까? 2025년 8월 3일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바이락탈 쿠즐 에르마 무인 전투 항공기가 양산을 정식으로 개시해 2026년에 터키군에 납품을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 크루즈 엘마는 레이더에 잘 옮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성능을 가진 무인기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 900km/h로 초음속기는 아니지만 제트 엔진 탑재로 높은 기동성을 가지며 항공모함 함재기로의 운용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군용기를 미국과 이스라엘 등 항공우주 강국에 앞서 양산체제 이후 선보인다는 점에서 이 회사는 이는 전례 없는 쾌거라고 말하고 세계에서 차세대 드론 기술에 있어 터키가 앞장서 있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자살 드론과는 틀리고 크기도 뭐 상당히 큰 거죠. 무인 전투기라고 돼 있으니까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죠. 만연한 개인주의와 부정행위, 남한 문화 유포 저지의 안감인. 이 만연한 개인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 국가에서 쓰는 개인주의인데, 여기에서 만연한 개인주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생략된 말은 저는 개인 이기라는 말이 빠졌다고 봅니다. 8월 8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6월 2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류비모라 러시아 문화상과 함께 동평양 대극장에서 열린 공연을 감상했다.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병사의 모습이 담겼다. 다음 날인 30일 방송된 조선중앙TV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는 북한 시민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이후 공연에서 웅장한 행진곡이 연주되자 시민들은 일전에 명랑한 표정으로 힘찬 손장단을 보냈다. 한국의 웹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러시아 파견을 둘러싼 북한 시민들의 반응을 실패했다. 데일리 NK AND 아치브 노스 코리안 데이터 센터 이상용 디렉터에 따르면 한메일 등 외부 정보를 언급하지 않은 대다수 시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정보가 없는 사람은 비교적 북한 정부의 말을 믿는다고 말했다. 외부 정보를 접하는 시민들은 정부에 비판적이지만 숫자는 많지 않다고 한다라고 개괄적으로 러시아의 문화상이 또 가가지고 또 문화교류도 지금 하고 있는 건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 한국의 K 문화가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우리는 이제는 딴 나라에라고 김정은이 2024년 초에 두 국가 적대 국가라고 규정을 했죠. 김성동 칼럼 이 대통령은 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콕 찍어 언급했을까? 동아일보 2025년 8월 6일 23시 요거까지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노먼은 성공을 바란다면 실패를 상상하라고 했다. 이유를 따져보고 미리 고쳐 실패를 막는 사전부검, 프리모르템이다. 윤 정권 출범 초 만일 정권이 실패한다면 김건희 때문일 것이라며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저도 여기에 들어갔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였던 총무비서관 이재만은 인사위원회까지 참여했다. 비선 실세에 대해 입국 닫고 있다. 결국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남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 이재만 씨가 너무 고령자였죠. 옛날 사람 데려다가 만사형통 소리가 나왔던 이명박 대통령 때 기획조정비서관 박영준도 인사와 정무, 감찰 등 청와대 핵심 기능까지 좌우하다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다. 만에 하나 잘못된다면 대통령실에 포진한 성남 라인의 집단사고와 만사형통 때문이 아닐까 우려가 나온다. 김현지의 인사 관여가 과연 유능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경륜과 식견 있는 비서실장과 수석들 대신 성남시장 시절 참모 말만 듣는다면 인력 낭비, 세금 낭비다. 해가지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공격하는 듯한 보도 내용이네요.
그래서 저는 마피아의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 이 칸을 보수라고 보면은 칸은 제가 대통령을 줄이어서 말할 때 쓰는 용어로 만들어 냈습니다. 책사, 그러니까 참모, 핵심 책사가 있고 행동대장을 좌우에 배치해서 움직입니다. 행동대장은 무조건 명령을 따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김현지라는 사람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얼굴이 나오네요. 어, 그래서 이재명의 대장은 현재 누구일까? 어, 현재 민주당 대표가 된 정청래인가? 그 사람인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현지 씨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프로필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게 성남 지역 시민단체 성남 시민모임 합류. 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리고 그 기후 성남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이재명 대표와 초기 인연 형성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남시장 당선 이후 또 새누리당 성남시 의원 대상 벌금형 선고도 받았었고 2018년과 2021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 비서관으로 또 발탁됐었다 이런 거를 쭉 얘기하고 있고 2025년 6월 현재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임명이 됐고 예산, 인사, 조직 운영 등 실질적 업무를 총괄한다. 위키백과 다음 뉴스 신동아 등에서 챗 GPT가 검색한 내용입니다. 얼굴 없는 실세, 언론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이핵관, 이재명 핵심 관계자라는 별칭으로 불림. 의사결정 권한, 모든 것은 그를 통해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실 내 영향력이 큼. 업무 스타일, 디테일에 강하고 성실하며 인사채용이나 검증에서 깐깐하다는 평을 받음. 대통령 신뢰, 이 대통령은 김현지의 조언은 새겨듣는다고 할 만큼 깊이 신뢰, 논란 및 영향력 확대, 보좌진 관련 갈등과 함께 인사권한 과도, 비판 속에 빠르게 정권 운영 중심 인물로 주목됨. 이렇게 나와 있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 맹공, 국민 개인정보 사생활보호 중 눈치 안 돼. 제목을 보고서는 뭔 얘기인진 몰라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최정업 뉴데일리 8월 7일 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 서버 논란이어 중태양광 배터리 중보조금 나들게 확산, 악성 통신장치 활용, 방화벽 우회 원격 조정, 전력망 공격 가능, 눈이 딱 달고 구석구석 로봇 청소기 영상 음성 정보 중 탈취 무방비, 전 산업 분야 조사 및 국제 공조 절실하지만 중국 역풍 맞을라 중간 건너 불구경.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중국의 눈치 봐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이군요.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국 공습이 거센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따른 공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판매된 중국산 제품 및 부품들이 수집한 데이터의 외부 유출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뉴데일리는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스파이 활동 같은 것들은 제가 별도 방송을 할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공군 새로운 슈퍼 비행대를 타고 F-16을 북한에 더 가깝게 이동시킵니다. 8월 7일자에도 소개했는데 지타 플래처라고 기자가 에어포스 타임에 8월 7일 날 오전 3시에 보도한 내용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미 공군은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서 북한 국경에서 약 80마일 떨어진
오산 공군기지로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를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31일에 시작된 이번 이전은 지난 10월에 시작된 공군의 슈퍼 비행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9대의 F-16 전투기와 150명의 공군이 오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단계의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 여름 동안 총 31대의 F-16 전투기와 약 1,000명의 공군이 이곳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공군은 이 움직임을 일시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중 전투력을 강화하고 물류, 유지보수 및 인력 역량을 시험하는 동시에 한국 방위군에 대한 제7공군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한국의 제7공군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한국 전쟁에서 물려받은 유산을 바탕으로 제51 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오늘 밤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공 및 사격, 요격, 공습 통제 및 근접 공중지원 등 한국의 선도적 방어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 내부 무기만으로 더 은밀하게 진화. 토마스 류딕이 더 워전에서 8월 7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현재 KF-21EX로 알려진 KF-21 전투기의 미래를 보다 은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정제된 버전의 제투기 콘셉트 아트워크가 출시되었으며 내부 무기 운반이 특징입니다. 이는 KF-21이 점점 더 강력한 방공 시스템에 직면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운용하는 F-35와 같은 수준의 낮은 관측 가능성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KF-21EX는 내부에 2,000톤 2,000파운드급 유도폭탄 한 쌍을 탑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F-35의 EOTS는 주로 공대지 표적을 위한 센서이지만 적외선 탐색 및 추적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EOTS는 KF-21 조종석 앞에 장착된 원래 IRST 센서를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카이는 또한 이 제트기의 첨단 상황 인식 시스템과 공개되지 않은 생존 가능성 기술이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또한 KF-21EX가 충성한 윙맨 및 어디와 은밀히 협력하여 적의 방공망을 억제하기 위한 특정 임무 시나리오가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진은 여성 전투기 조종사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남자 사진 같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1945년 원자폭탄 이후 80년, 이제 8월 15일이 14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가지 사진을 히로시마 원폭 사진이고요. 요건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이렇게까지 터지고 있는데 요거 사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순식간이니까 이게 그냥 열폭풍이 바로 쓸어 올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폐허가 된 이후 한 달 만에 8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되어 있고요.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 있는 그런 사진도 하나 기록으로 좀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일본서 결혼 생활하는 한국인 남성 급증, 결혼 상대 찾을 때까지 몇 번이고 일본 방문, 결혼 상담소의 신청 쇄도. 8월 7일 날 TBS 뉴스 디지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결혼 문화에서는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게 당연해요.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산다면 40살이 돼요.
30대에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 쪽이 집을 마련해야 하는 문화가 있어서 지금의 저축으로는 결혼이 어렵다고 합니다. 전셋값도 너무 비싸죠. 일본인 여성이라면 남성 측에 요구하는 금전적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 결혼 상담소 데일리의 홍대의 대표 한국 남자들은 한국 국내에서 결혼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일본 여자들은 같이 열심히 하자는 그런 자세가 있잖아요. 상담소에는 남성 측의 금전적 부담이 큰 한국의 결혼 문화가 큰 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인과의 결혼에 거부감이 적은 여성이 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바라키 대학 사사노 미사의 강사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나 영화 콘텐츠를 봤기 때문에 한국이 더 반짝반짝하고 멋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어, 얘기를 했대군요. 어쨌든 취직이나 생업을 어디서 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남자가 한국에서 일한다면 일본 여성이 한국에 와서 살게 될 것이고, 일본 여성만이 아니라 요즘은 서양 여성들도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기사는 한국 남성의 일본살이의 경우를 취재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생업이나 취직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 취재도 좀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에 가서 먼저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일하다가 일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은 일본에 정착하게 되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을 때 아직 일본은 어, 대졸자들은 거의 100% 취업이 된다니까 일자리 구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가지고 취직은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어를 좀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독자, 한국의 제2도시 부산이 소멸위기, 공실투성이인 신축 맨션이나 폐허와 같은 아파트도 예전의 유행의 발신원에서도 슬럼화 진행된다. 8월 7일 FNN 프라임 온라인입니다. 수도 서울의 중심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값 급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6월에 발표된 세계 물가 지도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판매 가격이 뉴욕과 런던을 제치고 세계 4위가 된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8년간 배 이상으로 급상승, 그래도 신축의 90% 이상이 반년 이내에 팔리고, 배경에 있는 것이 수도권으로의 인구 일극 집중, 그 반동으로 지방은 위기에 처해 서울에 이은 제2도시 부산이 소멸위기에 접어들었다는 것. 지방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입주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조선업으로 번창했던 지역이지만 현재는 인구의 공동화가 현저해지고 있다. 빈집 문제도 심각. 부산에서는 최근 30년 사이 인구가 약 60만 명이나 감소. 젊은이들의 유출도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이미 보도가 된 내용들입니다. 대학생은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찾아보니 서울밖에 없다. 가능하면 계속 부산에 있고 싶은데 일 때문에 나가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정부는 정부 기능 이전을 검토하는 등 지방 분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강화는 나라가 나는 망하는 길이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 지방자치를 없애야 한다. 지방분권 강화는 흐름이 역행이다. 심각한 정치적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친중에 의한 중국 식민지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 통치로
그 지방을 우리는 통제해야 된다. 2조 500년 동안 충분히 우리는 중앙집권 통치로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 필요 없습니다. 돈만 들어가고 쓸데없는 국력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